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내렸습니다.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이 물가 보니까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8.5%고, 예. 뭐 그 농산물하고 에너지 뺀 코어 물가라고 그러나요? 그건 6.5%인데, 센터님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8.5%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40년을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1981년, 2년 이때입니다. 예. 그때의 미국이 어느 정도 물가에 시달렸냐 하면요. 그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 그 당시에 기준금리를 거의 20%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20%까지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가를 잡겠다라고 예.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높았던 물가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8.5% 물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낸 걸 보니까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 긴축 사례가 대략 10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때는 이제 침체에 빠졌고, 이제 어떤 때는 뭐 연착륙이라고 하나요? 뭐 이제 회복을 했는데, 예. 침체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경착륙을 하느냐 연착륙을 하느냐 하는 것들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뭐냐면 긴축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유동성을 회수하거나 하는 것들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크게 올리게 되면 이게 그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유동성을 강하게 회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연착륙은 그 반대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전에 경기가 어떻게 됐었느냐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긴축을 펴기 전에 경기가 굉장히 좋은 형태였고 화랑이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그 경기를 좀 잡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다라고 했을 때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크게 내려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그 전에 경기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고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올라간 게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형태에서는 연착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말에 한때 이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잠시 역전이 된 때가 있습니다. 예. 이제 흔히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역전,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데 예. 이번에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과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것보다는 보다 더 심하게 경기 둔화를 갖고 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신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대체적으로 예상하는 것이 그 상반기 중에 두 번 그 회의를 할 때마다 0.5%씩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4번 정도 0.25%를 올리는데 그것보다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봐야 되죠. 이전에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하는 것들이 과거보다는 경기의 둔화에 대한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2년 동안에 미국 경기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기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부양을 굉장히 많이 크게 했었다라고 봐야 되죠. 예.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그 돈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경기를 인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형태가 됐었는데 예.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뭐 재정을 투입하거나 이런 그 요인들이 거의 없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책의 도움을 못 받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준의 스탠스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연준이 어떻게 보게 되면 큰 실수를 한번 했다라고 봐야 되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하반기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가도 어려울 수 있고 하니 여기에서 정책을 빨리 정상으로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연준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런 걱정 없다. 이거 일시적이니까 문제 없어 라고 갔었는데 지금 보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이 얘기했던 거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요. 반대쪽으로 정책을 또 굉장히 강하게 펴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만회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긴축을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2년물하고 10년물,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서로 역전되고 한 부분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경기 둔화의 신호가 강한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최근 6번 사례를 보면 예. 4번은 확실하게 이제 리세션에 빠졌고요. 98년 사례하고 2019년 그 두 번의 사례는 이제 리세션까지는 가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던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그 역전이 침체로 이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침체로 이어지지 않고 그렇습니까? 결론서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요. 금리를 한참 올려서 맨 마지막 국면에서 역전이 되게 되면 그때는 경기 침체로서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서부터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내리는 수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금리가 다시 정상이 되거든요. 예. 금리 차가 그 장단기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나 이렇게 가지 않고요. 그게 아니고 이 금리를 올리는 초반이나 중반 정도의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되는 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이제 경기 침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9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98년도 그 6월 달서부터 7월 달 사이에 잠깐 이 장단기 금리가 서로 역전이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 10년물하고 그다음에 2년물하고가 잠깐 역전이 예. 됐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가 크게 뭐 그 시점에서 둔화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그 다음서부터 또 경기가 정상적으로 갔던 거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한 3번 정도 금리를 내려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이 됐던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019년도도 거의 비슷한 형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초기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98년이나 2019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미국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동향은 어떻습니까? 2월 달에 나온 수치가 1년 전에 비해서 7.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좀 높은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의 수준만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 증가율 그 수준만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경기 선행지수 자체도 굉장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회복했고 그다음에 또 그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들이 가장 높을 때가 15%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체를 봤을 때도요. 그 금융위기 나고 그다음에 회복되고 했을 때 정도만 한 10% 정도 그 증가하는 게 나왔지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아무리 전년 대비해서 높다라고 하더라도 3%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15% 정도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7.5%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과연 이 그 선행지수가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만 가지고 현재 미국 경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센터장님은 수치 자체는 뭐 낮은 수치가 아니지만 이게 일종의 기저 효과도 있고 유동성 효과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수치 자체를 수치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현재 긴축 사례와 지난 이제 1994년에 이제 사례가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 94년과 현재 유사점 또 차이점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금리를 쭉 인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3%포인트나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단기간에 인상을 했던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질 않았었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제일 처음에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정상을 찾아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인상하지만 주가나 이런 것들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이제 취지로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연준이 상당히 경강부회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억지로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출발하는 지점에서의 주가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45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92년도, 그 전서 2년 전인 92년도에 경기가 막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였거든요. 그때 S&P 500 지수가 얼마였냐면 4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주가가 10% 정도밖에 안 오른 거죠. 그러네요. 10% 그러니까, 조금 넘게 오른 거네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점에서 주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닥을 겨우 벗어나는 수준 정도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럴 만한 요인이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률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에서 6%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3%가 6%가 됐으니까 100% 올라가 버린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연준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올해 말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2.5%를 만든다. 그러면 0.25에서 2.5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승률면에서 볼 때는 이건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떤 금리 수준이 있게 되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면 그 적응한 것에 이 길들여지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냐면 0.25%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금리에 적응이 돼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예. 그걸 2.5%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그 겪어야 되는 그 쇼크나 이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94년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없고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올해 초까지 엄청나게 주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4년도에 S&P 500이나 이런 주가 지수에 있었던 그 수준하고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높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그 얘기한 거는 조금 갖다가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가 이제 94년도에 엄청나게 이제 올랐었고 예. 그때 뭐 채권 대학살이라는 말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요즘에도 보니까 뭐 채권 시장 멘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10년물 금리가 왜 이렇게 좀 급하게 오른다고 보세요? 우선은 보면요. 금리가 지나치게 낮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미국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 뭐 이렇게뿐이 안 됐었지만요. 유럽 같은 경우로 한번 보면 독일이나 그다음에 프랑스, 뭐 스페인 이렇게 많은 유럽의 주요한 국가들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3%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0.3%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맡긴 그 값을 내가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류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마이너스 금리가 됐을 때에 많은 그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이건 경제학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예. 이런 얘기를 굉장히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예. 이런 정도로 낮은 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가 너무너무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가 8.5%가 되기 때문에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20년, 30년 통계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2% 이상 잘 올라가지 않는 그 나라거든요. 그랬었죠. 이게 8.5%가 됐으니까 이게 너무 높은 그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 상승 속도 이것도 이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틀에서 한번 보면
미국 금리가 1980년도에 그 천장 그 고점을 치고요. 예. 거의 한 40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도에 바닥을 치고 이제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금리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나고 새로운 국면으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초반전에는 이 금리가 상승하고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빠르지?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이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 흔히들 이제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지금 공급망 병목 지수는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공급망 병목 지수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예. 지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말하는 사람들의 자기 편의에 의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병목이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병목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미크론을 봐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어차피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야 퍼지든 안 퍼지든 별로 그렇게 상관 안 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전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과연 물가 상승이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병목 현상 때문에, 공급 병목 현상 때문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작년 초,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벌써 그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자동차도 못 만드는 게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예. 이제 그런 얘기.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걸로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이제 보면요. 과거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유동성 이런 것들과 서로 상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미국이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고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후 정도서부터 물가가 올라가는 건 이건 어떤 경우에서든지 항상 나타났던 그 형태였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구인난이 여전히 있는 상태죠. 작년도 하반기까지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무상으로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잖아요. 예. 그 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상으로 지원을 받던 사람이 이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무상으로서 이 지원을 받던 것보다도 적게 받는다.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모두 다 사라질 때까지 내가 꼭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서로 묶어서 생각해 보면 유동성 확대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에 따라서 렌트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구인난에 의해서 인건비 올라가고,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단순히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인플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진단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잘못된 진단을 했던 것이 보면 작년도 말에 연준이 이 잘못된 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그거라고 봐야 돼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분 나오면은 피가 철철 흐른다고 그러는데, 예. 이 블러드 연준 이사가 최근에 주가를 하락시켜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수사다라는 해석도 있고, 네. 야 정말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후자 쪽입니까? 네, 저는 진짜로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8% 이렇게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한 4%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주가를 하락시켜서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런 정책을 해왔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 요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이러는 거를 잘 안 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는 더 할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주가가 그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고 어쩌고 뭐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 경제에서 전 국민의 전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같은 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 인플레라고 하는 건 모든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도 중앙은행을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죠. 빨리 물가를 잡아라.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굉장히 강한 멘트, 이게 계속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선거도 주가 이슈보다는 물가 이슈가 훨씬 그렇죠. 더 큰 주가는 요소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주가는 굉장히 높은 상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한 10%, 15%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물가가 8%씩 올라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물가를 잡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은 이제 5월 뭐 빅스텝은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양적 긴축 QT도 5월에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주가는 뭐 충분히 악재를 반영한 상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장기 어떤 그런 하락세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긴축에 대한 우려의 1차는 좀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2월 달 이때 주가 하락을 통해 가지고 긴축의 1차 영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영향력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대충 이렇게 이제 박스권 내에서 계속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한 2,600대고 그다음에 이제 천장이 한 2,800 정도 이런 그 박스권 내에서 계속 있는데 주가가 그러다가 만약에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하락의 빌미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부분들이 역시 이제 긴축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던 거는 긴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얼만큼 올리느냐 뭐 이런 직접적인 요인이거든요. 근데 긴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영향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긴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뭐냐? 일단 일정한 수준의 경기 둔화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 둔화에 따라서 생기는 주가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앞에서 그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7.5% 정도 높은 수준에 있다. 올라간 수준에 있다. 이랬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긴축을 통해 가지고 한 6개월 내지 뭐 8개월 정도 지나서 실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형태로서 간다라고 하면 그 또한 주식 시장에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둔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 이익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긴축에 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달러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이요. 외환위기 때하고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하고를 제외하고 1,200원 이상을